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이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성준 기자가 우상호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당시 6월 민주화항쟁이 벌어져 뜨거웠던 현장에서 우상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1987년에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연대에서 이한열 열사 그 장례 집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당선되셨고요. 서대문이죠. 그 다음에 19대, 20대 당선되시면서 삼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셔서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 계셨기도 합니다. 1987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 봤고요. 네. 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우원식 대표한테 형님 이거 우리 의원들 단체 관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어머니가 그 영화를 못 보시겠다고 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좀 그 당시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그 재미있거나 어떤 그 역사겠지만 당시에 희생됐던 동료들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택시 운전사 영화 보러 가는데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갔어요. 예.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이제 80년에 군 생활을 사실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야 이걸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서 가서 이제 봤는데 이제 세월이 한 30년 이상 광주면은 벌써 37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눈물 좀 참아가면서 이제 볼만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도 광주 때문에 학생 운동한 사람이라 그렇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기억을 예, 되살린다는 게. 네. 1987 영화 보실 때 눈물샘을 좀 꼭 누르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글쎄,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원들하고 볼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예. 영화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년 전에 새해맞이를 광화문에서 촛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원내대표로서 탄핵소추 통과시키는데 이제 주역이셨는데요. 자, 일단 1년 전에 촛불 그리고 이 탄핵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6월 항쟁 30주년 되는 해에 촛불 혁명이 시작되고 또 탄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제가 느끼는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역시 느끼는 교훈은 숨죽여 있던 들풀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나라가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 이 나라가 되게 권력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소리 없는 민초들의 나라였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건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감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탄핵소추가 통과된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234명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 무려 60여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궁금한 게요. 그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뭐라고 어떤 논리로 설득하셨습니까? 당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다 드러났고 너무 엄청난 그 잘못들을 범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헌정 중단 같은 유혈 사태가 온다. 어떡할 거냐? 서울서 광주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할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시에 한 2번 정도의 절충을 시도했죠. 청와대하고 마지막에 이제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하면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도까지 청와대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지요. 근데 제일 감동적인 건 이제 이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그 평복을 하고 촛불 현장을 많이 나갔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네, 그분들도 많이 나갔다 왔대요. 궁금해서. 네. 근데 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좀 말하자면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보만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가면 이제 거기 무슨 누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오신 건강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거는 뭐 엄청난 민심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저한테 털어놓았을 때 그래 이게 촛불은 진보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가 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했었던 정말 그 위대한 현장이었구나. 그게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 움직였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연대, 이른바 뭐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좀 곤란하다. 이게 나라냐? 네. 이랬던 국민들이 이제 모여서 뜻을 표출했고 그걸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지금 촛불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염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을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당장 지금 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든가 뭐 국정원 개혁법 이걸 지금 통과시키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대단한 역사죠. 근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파괴보다 건설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 여당이 120석밖에 되지 않으니 예산, 법안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일에서 좀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죠. 저는 국회에서 150석 이상의 개혁에 동의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150석 이상의 개혁연대 세력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한 2번 주장해서 네티즌들의 이제 문자 폭탄도 받았습니다만 제 걱정은 그분들이 잘했다거나 뭐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지 않고 과연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개혁 태제를 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약속한 그러한 공통의 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기본적인 개혁연대 틀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회에서 어떤 개혁 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정치 퇴행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로 어느 국민이 통합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건 정치 지도자들, 특히 안철수 대표의 욕심이죠. 그분의 대선 행보를 위한 포석이지 지난번 촛불 민심이 그걸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지지층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정체성도 다르고 오로지 정치 전략, 정치 정략밖에 없는 저런 통합 논의는 저는 한국 정치사의 퇴행으로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런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의 개혁 정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령 보수 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도 개혁의 정책들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유승민 씨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최소한의 개혁 정책도
당의 정체성에서 사라질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유승민 씨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개혁 이런 가치는 그들에게 맡기고 네.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통 공약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고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분열할 경우 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세력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중도 개혁 성향의 어떤 의원들이 남을 경우 이렇게 분열될 경우 그 중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시화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의원들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저는 여전히 개혁연대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비록 그 남으신 분들에 대한 우리 지지층들의 서운함이 분명히 짙게 배어 있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게 당대당 통합이 될지 네. 아니면 뭐 정책 연대가 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속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120석의 의석으로 계속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 판단 속에서는 어떤 형태의 연대 틀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고민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네. 사실 여당 지도자하고도 좀 주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또 야당을 자극할 만한 언사를 일체 쓰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의회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서서 정치 어떤 변동이나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정략적 접근하는 걸 또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우리 당이 주도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성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저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네.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전 그 두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제 개혁 정부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또 그 당시 시대적 과제에 집중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성과도 많이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훨씬 더 국민의 요구가 더 뜨겁고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정책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개조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의석은 소수인데 국민의 요구는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시대적 요구 과제에 잘 집중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거 두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 개혁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교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리더십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두 분의 차이를. 두 분은 뭐 워낙 그 6월 민주화 항쟁부터 동지였고 공유하시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탄생의 배경부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이제 비주류로 시작해서 후보가 되고 정권을 교체한 그런 이력 때문인지 이분은 훨씬 더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더 격정적이었어요.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 구도 훨씬 더 강하셨고요. 그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주류 세력의 대표자로서 정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프로그래마되어 있는 어떤 그 집권 행태를 어떤 집권 접근법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두 분은 같은 개혁 성향의 동지이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그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정적으로.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한중 정상회담도 했지만 이쪽 자유한국당이나 뭐 야당 쪽 보수 쪽에서는 너무 한미보다는
중국에 너무 뭐 좀 허리를 숙인 거 아니냐, 뭐 한미동맹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균형 외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친중 외교로 보이는 거고요. 또 남북 관계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성, 주도성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양 극단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너무 미국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균형자로서의 자기 중심추를 가지고 때로는 미국과도 대화하고 때로는 중국과도 대화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균형 외교 전략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면 중국하고 더 멀어지고 중국하고 조금 가까워지면 미국이 불신하는 이런 가운데에 좀 끼어 있는 형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흐름을 그대로 쭉 가져가야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워도 저는 이 균형 외교 전략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균형 외교 말씀하셔서 27일 날 이제 그 위안부 TF 외교부 직속 위안부 TF에서 5개월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면 합의를 했던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났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사실 이제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아마 이거를 무효화해야 된다, 뭐 합의를 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외통위 할 때 이제 이 조약들이 진행이 됐고요. 맞습니다. 또 제가 국방위 할 때 사드 배치 이런 이제 이 정책들이 실현됐는데 제가 그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당시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이 이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에 있어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무장관들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직접 대화하고 직접 추진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급격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외교관 아닙니까? 그것이 미칠 파장을 알고 있었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급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체도 박근혜 정권의 소위 외교안보 정책의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실태 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가와 국가가 사이에 비록 전임 정권이라 하더라도 네. 이미 일정하게 합의를 해서 진행해 놓은 것을 전면 무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실태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대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했을 때 올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이 또 다른 국가의 어떤 그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원내대표 하셨는데 올해 만약에 원내대표 하셨다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각가지 정책 사안들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 쪽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좀 이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들 참 한번 좀 몇 개월 전 자신들이 냈던 대선 공약을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사실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있는 공통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소방직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 증원 약속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정책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공약화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정치인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빈부격차의 이 격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 해결 방법에 어떤 말하자면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속도와 수위에서. 그건 충분히 국회에서 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대화와 설득에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마 제가 원내대표를 다시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접근법을 가져가면 대화가 어렵죠. 우원식 대표 만나면 한숨을 푹 푸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잘 안 되고 우리 무조건 반대야 그거 못해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보수의 재건이라는 과제에 지금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 보수 재건이 친박 세력을 친홍 세력으로 교체하는 쪽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과거 친박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수구 보수적 정책을 좀 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책 전환 없는 세력 교체가 무슨 보수의 재건입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력 교체와 가치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그거를 놓고 우리와 경쟁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수 재건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충고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민주당은 야당 때 더 심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글쎄 그분들이 우리한테 열심히 배우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했던 투쟁 양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를 고민할 때 어떤 가치, 어떤 정책 우선순위들을 고민하면서 투쟁을 했는지는 잘 보지 않고 농성을 이렇게 했지, 피켓팅을 이렇게 했지 이런 그런 형식과 방법만을 자꾸 차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도 시위한 적 있죠.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 후퇴를 놓고 싸운 것이지 무슨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서 무슨 임종석 비서실장 뭐 국정조사하자 이런 내용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죠. 네. 접근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은 또 투쟁도 하고 필요하면 또 네. 필요하면 반대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행태 자체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너무 중심에 서려고 하면 국정을 주도하려고 하면 전문가인 장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혹시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는 대통령 아젠다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네, 그럴 수밖에 나머지 과제들은 과감하게 총리와 장관들에게 위임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출범을 했는데 네. 인사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초기 몇 개월을 할 수 없이 주무장관보다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발표하고 보고하고 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쳤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동연 장관이 이제 경제 문제 중심에 좀 서고 계시고 네. 또 주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나서고 지금 제가 볼 땐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네. 점차 주무장관들에게 상당히 권한을 지금 이제 넘겨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초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역할, 국정에서. 지금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걸 분명하겠다. 네, 그렇게 당정청 얘기하셨죠.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 수시로 당정청 회의가 아주 자주 열립니다. 제가 정책위원장과 정책 사이드에 계신 분들 보면 당정청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상위 운영하는 이제 말하자면 논의 시스템을 정례화한 것은 대단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당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아젠다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것을 당정청 회의에서 과연 관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회의도 많아지고 소통도 많이 늘었는데
뭐 어디가 뭘 주도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당이 여당으로서의 정책 생산 능력 또 아젠다 세팅 능력이 있어서 지금 뭔가 좀 치열함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당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저와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하고 혹은 좀 관철해야 할 좋은 정책 아젠다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책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이제 홍익표 의원 얘기는요.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게 내면의 진실이지만 이거를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뭐 민주당이 국정에서 정책의 어떤 주도권까지는 아니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한테 비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말이죠. 네. 정부가 있고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정책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관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다 보면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 수단보다는 좀 소극적인 정책 수단을 쓸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부작용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당이 다 간섭하고 주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당이 좀 주도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준비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자, 개헌 특위 연장 문제로 막 여러 가지 꼬여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개헌 발의권을 또 가지고 있죠. 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의회에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발의까지 하시는 건 네. 또 다른 국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개헌이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측면들을 고려할 때 네.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행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답답하신 나머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발의를 먼저 해버리시는 것은 본인의 진심과 진의와 무관하게 지방선거의 국면을 개헌을 둘러싼 여야 공방 국면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헌 발의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 네, 오히려 저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네.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좋은 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때 우상호 의원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6.13 지방선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까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 우리 당 구성원 중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유익이다. 왜 그렇게 보이시죠? 과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정세균 대표 시절에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네. 그 지방선거 전략을 같이 짰는데요. 그때 저희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에 비해서 10%에서 13% 뒤지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 당의 취약 지역에서는 대개 2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후보 전략을 주로 썼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40대 후보들, 강원도에서 이광재, 인천에서 송영길, 네. 충남에서 안희정, 경남에서 김두관 네, 그런 후보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20% 차이 나는 지역에서 이 젊은 후보 전략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서울 경기에서는 졌는데 취약 지역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는 네.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인물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방선거 다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경향적으로 유리하지 꼭 그것이 선거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대하는 우리 당 태도가 매우 더 진지하고 더욱더 위기의식 속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치적인 공방이 있습니다. 적폐청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죠. 야당에서는 지금 정치보복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한마디로 넌센스 코미디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주요 범위를 좀 보십시오. 주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네. 국군의 정치공작 관련된 것들이 주로 수사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반민주적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국정원하고 군을 이용해서 새누리당 낙선운동 할까요? 그게 왜 정치보복이에요? 잘못된 정치공작의 관행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회복 조치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건 검토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 싶어요. 자, 야당의 주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 원세훈 씨 네. 이런 분들 소위 핵심 참모들이 했던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 뭐 좀 꿀리는 게 있나 보죠. 뭐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뭐 전임 대통령을 어떻게 감옥에 넣으려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86 정치인 하면 이제 좀 대표적인 정치인이신데요. 저도 이제 이 이슈를 갖고 뭐 칼럼도 여러 차례 쓰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른바 좀 보수 논객이라는 분들은 일종의 적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 아무튼 이른바 운동권식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운영하지 말라 이런 조언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주사파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바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그 86 정치인들, 그러니까 대학 때 학생회장을 했던 이런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 사회 일각의 엄청난 적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좀 한 말씀 하셨어요? 글쎄요,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두 개의 측면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쟤들 빨갱이 아니었느냐, 그 얘기죠.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 와서 보였던 행태. 근데 되게 볼 땐 두 번째 것보다는 아마 첫 번째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호, 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기간은 약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와서 활동한 게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분들은 학생 시절에 2년 6개월의 경험을 평생 가져가나요? 또 그때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서구의 여러 가지 그 저항 이론들을 학습하고 공부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동유럽이 멸망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소위 그런 외국의 사상과 이념을 추종했던 그런 흐름들은 이미 80년대 중후반에 다 정리가 된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정치권에 와서 형성된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거의 학생운동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주장과 생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작년에 탄핵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참 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상호하고는 대화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게 또 탄핵에 동참해 주신 숫자로도 확인이 되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뭐 그 개개인을 보시면 다 괜찮다고 하면서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에 많이 이렇게 묶여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에 와서 우리 소위 80년대 민주화 운동 학생회장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현실 속에서 많이 단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원내대표 나올 때도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세대에 대한 편견, 무능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편견을 제가 깨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년간의 원내대표 과정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건 그런 편견, 선입견들을 많이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또 자부합니다. 그런 뭔가 좀 악마 비슷한 게 존재해야 또 이른바 보수 기득권 우익 쪽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예. 전 이사장이나 공안검사 이인호 KBS 이사장, 제가 이제 이인호 이사장은 우리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일정한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참 답답했어요. 선생님, 저를 보십시오.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씨 믿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못 믿겠어요. 이런 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낌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대항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언가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를 만들어 놔야만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그런 아집이 아니었나.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성준 기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러 오는데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경기도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요. 또 몇 번 더 있어요. 뭐 양기대 그렇죠. 더 계시죠. 네. 경기도시장 빼면 서운해요. 예.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거의 뭐 공식화한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박영선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마 선언만 할지 거의 공식화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여의도에서 관심은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이냐, 출마하는 것이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좀 여쭤볼게요. 주변에서 사실 많이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하시거나 지역위원장, 시의원 하신 분들이 나서 봐라 이런 권유는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호가 나간다면 어떤 서울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이거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그 다음이 좀 유리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도 하고 있고요. 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삼선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것도 하나의 고민의 근거는 되고는 있고요. 그러면 고민한다는 거 어쨌든 나가는 거에 무게중심을 좀 두신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가는 거를 중심으로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당신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 굳이 또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단 좀 주변의 권유의 근거들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누가 비밀 캠프를 차렸냐고 저한테 좀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일체 아직 서울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접촉을 안 했고 또 캠프도 아직 안 꾸렸습니다. 네, 예. 낭설이군요. 네. 언제 결심하십니까? 그래도 연말 연초는 지나야 뭐 사실 지난 연말까지는 정기국회에 좀 집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당의 중진 의원이 지금 개혁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데 내가 출마하는 문제에 대한 준비에 집중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져서 고민을 안 했고요. 아마 정기국회 끝나야 12월 국회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제 개인 거취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취와 상관없이 그냥 질문 드리는 거면 서울시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서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자초할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 구성원들은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내 밖으로 찾아가자 이러면 안 돼요. 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곧 우리 당의 성공이고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서울시장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큰 개혁 방향을 서울시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어야 돼요. 이 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자기의 무슨 출세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정치인인데 왜 없겠어요? 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음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구현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도 성공하고 서울시도 성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자질, 그런 자격,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어쨌든 임종석 실장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86그룹이 그동안 당내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했지만 좀 더딘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는 거예요. 이제 원내대표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86그룹들이 자리를 맡고 계신데 이제 정치인 우상호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네. 저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두 번의 정치 격변, 특히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 두 번의 정치 격변을 주도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는 되게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 회복에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를 하는 목표가 결국 민주화 통일인데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무슨 서울시장 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자리가 사실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회복, 통일로의 어떤 더 빠른 진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같은 소위 86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정치인들이 자기 과제를 실현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자리에 앞으로 서게 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네. 오래라는 기준이 좀 애매한데 사실 오래 했죠 지금도 사실. 네, 네. 우리 후배들이 볼 땐. 네, 네, 그렇죠. 당내 후배들이 볼 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질문 네.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네, 장재원 대변인이 MBC 최승호 신임사장의 어떤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이육사 시를 인용해서 논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의원들 중에 시인인 분들도 많고 시적 감수성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작 여기 계신 시인이시기도 한데 이제 장재원 대변인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뭐 평소에 좋아하는 시인이나 아니면은 여기 시청자들에게 이런 시가 좋다고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대학 다닐 적에는 이제 당시에 70년대 중후반에 등단했던 시인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신대철, 강은교, 김수영 이런 이제 당대 시인들 시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시인은 이제 기영도 시인입니다. 네. 제 대학교 2년 선배기도 하고 네. 연세문학회 시절에 워낙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제 시 세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형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너무 일찍 30 되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유고 시집이 입속의 거뭇잎이라는 시집이 지금 한 30만 부 가까이 팔려서 지금도 김소월 시집과 기영도 시집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이제 뭐랄까요 영향력이 워낙 저에게 컸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죠.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은데 혹시 자작시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이제 문학상을 한 2번 탔는데요. 아, 네. 그때 지금 제가 쓴 시들을 쭉 뒤돌아 보니까 80년대 그때 중후반에 문학상을 2번 타고 네. 제가 제 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참 쓸쓸한 기억인데 제 자취방에서 그게 아마 건대 때 우리 후배들이 저는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건대를 못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많이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때 아마 가을비가 내렸나 겨울비가 내렸나 그런 날 이제 감상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원고지를 놓고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좀 네 후배들이 지금 끌려가 갖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가 비 오는 날 네 감상에 젖어서 지금 시 쓰고 있을 때냐 이런 자괴감이 확 밀려와서 부끄러워 갖고 그때 있던 초고 뭉치들을 이만큼을 들고 와서 다 불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썼던 시들 남은 게 문학상 탔던 네. 한 10편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 예, 여기서 뭐 제가 암송하고 그러는 건 좀 쑥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80년대 청년의 어떤 그런 모순과 고민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문학의 길을 포기했는데 네. 사실 제 꿈은 정치를 가능한 한 내 역할이 끝나면 빨리 그만두고 원래 가고 싶었던 길 네. 아마 지금은 호흡을 잃어서 뭐 이렇게 훌륭한 시인으로 남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죽기 전에 시집 한 권은 좀 남기고 싶다 이런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정계를 은퇴하고 시집 한 권 내는 그런 우상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2017년 보내고 2018년 맞는 순간인데요. 집권 여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또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작년 올해 촛불 집회 또 대선 여러 가지 격동의 한 해를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즐거운 추억일 수도 있지만 그 추운 겨울 영하의 바람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좀 희망의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지금의 전쟁 위기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 속에서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촛불 집회에서 고생하셨던 국민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 같은 정치인들이 매우 부끄러운데 좀 더 국민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